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주변 지인들, 가족들에게 손편지,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거 쓰시기도 하실 텐데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한테 많은 메시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는 생성형 AI 챗GPT를 활용해서 연하장을 쓰신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입니다. 공공기관 거대 언어기술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이 적용을 위한 생성형 AI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출신 IT 창업가 AI 파크 대표 박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연구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님과 함께 진행을 도와드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재교육 총괄실의 전주희 부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강연을 위해서 그러면 과연 라지 랭귀지 모델은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I와 LLM 활용 분야 최고 권위자이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윤창희 수석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창입니다. 수식어가 너무 화려해서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네, 이 진짜 LLM의 고수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해하실 것 같고요. 그냥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수석연구원 NI AI 미래전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구원님, 네. 제가 강연 주제를 듣고 오는 길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비서죠. 네. 이것은 윈도우 후에 가장 큰 컴퓨팅 혁명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는 앞으로 또 일상의 언어로 하고 싶은 일을 기기에게 말만 하면,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말만 하면 자연스럽게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 5년을 내다본 것 같더라고요. 5년 안에 이 혁명적인 변화가 실생활에 적용될 거다라는 그 AI 에이전트 컨셉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그 선언 때문에 교육 그 시장의 미국 실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예. 교육을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이제 그 임팩트 있는 기술이라는 거를 이제 전 세계가 체감하는 데는 5년이 채 안 걸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신 이 윈도우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도스를 배우는 컴퓨터 그렇죠. 이제 예. 학원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있었죠, 많이. 네. 그런데 지금은 없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 계산기를 다 쓰지만 예전에는 주판을 썼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안 쓰죠. 네. 안 쓰지만 그게 그리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윈도우와 우리 계산기를 쓰고 있죠. 이렇게 완전히 그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물결이다. 이렇게 빌 게이츠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강연 내용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예. 좀 발표 자료를 보시면서 예. 같이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아나님께서 말씀해주신 초거대 AI에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있고 컨셉은 뭔지 한번 이제 워밍업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고 그와 관련된 동향 또 이 스몰 LLM에서 SLLM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목차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거대 AI의 국내외 이슈 및 개요를 보겠습니다. 마침 또 우리 아나운서님께 질문해 주신 것처럼 AI 에이전트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빌 게이츠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한 완벽한 변화가 다가오는데 5년 안에 이 모든 거를 바꿀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AI 기반 개인 비서를 다 소유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스가 윈도우로 넘어간 것처럼 컴퓨터 혁명과 같은 큰 물결이 올 거다. 또 밑에 이제 간단히 이제 기입해 놨는데 1:1 가정교사. 보통 우리가 AI 튜터라는 걸 에듀테크에서 많이 썼는데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언맨에 나오는 네. 자비스 같은 그런 수준의 AI 에이전트가 5년 안에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준이 될 거다. 그렇게 내다본 거죠. 그래서 이 생성형 AI 기반의 그 기술은 이 초거대 AI라고 하는 기술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빌드라는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 디바이스도 발표를 하고 기술도 전망을 하는데 지금 그 MS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자신만의 코파일럿을 구축하도록 만들고 싶다. 우리가 이제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간에서 많이 쓰죠. 이제 그 공공기관은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쓰고 있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무 업무 하는데 이 코파일럿이 뭐 우리가 이제 MS 군이라고 하면 뭐 워드,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AI의 지원을 받아서 완전히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손쉽게 이제 구현을 하는 그런 그 이제 환경을 구축을 하고 싶고 상당 부분 저거는 진도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사티아 MS CEO가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케빈 스콧이라고 하는 또 CTO는 그 뭐 같은 맥락입니다. 모두가 이제 나한테 맞는 나한테 이제 그 오리엔트된 코파일럿도 가질 수 있다. 충분히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시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저분이 이제 샘 알트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어오는 주인공이기도 하죠. 우리 챗GPT를 이제 리딩하고 있는 이 샘 알트만이 저런 얘기를 하죠. AI 생태계를 이제 확 바꾸는데 거기에 요번에 이제 데브데이라고 하는 이 행사에서 GPT-4 터보라는 거랑 GPT-S, GPT 스토어 를 발표를 합니다. AI의 완전히 확장 도구인데요. 이 터보라는 거가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개발자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생성형으로 키인을 하면 완전히 개발자가 뭐 몇 날 며칠, 몇 개월 걸려서 할 개발을 단 뭐 3분, 30분 안에 개발을 해주는 이제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터보를 발표를 하게 되고. 또 나만의 AI, 우리 자비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구성할 수 있는 GPT-S. 또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GPT 스토어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앱 스토어 가면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골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 이제 그 채널도 그 확장된 그 AI 확장 도구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그 이승환 박사님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AI 진화가 이제 보시면. 왼쪽에 이제 사실은 이 LLM을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알파고 이후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미지 인식 기술 비전 영역이 해당되는 게 한 10년 정도의 그 디벨롭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는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그림 아래 보시면은 우리가 하는 언어 이해, 그다음에 코딩, 뭐 GPT-4 터보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딩 능력은 22, 23 그 한 1년 그 사이에 엄청난 능력이 거의 휴먼의 퍼포먼스 맨 위에 있는 100%에 가까운 수준을 이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코딩, 상식, 대학원 수학, 언어 이해 이런 거는 다른 손글씨 인식이라든가 OCR 같은 음성 인식 이런 거를 완전히 그 98년도부터니까 엄청난 짧은 시간에 그 기술을 도달을 하게 되죠. 이게 AI 진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챗GPT의 이제 그 흐름은 타임라인이 지금 작년 아까 말씀드린 11월 30일이네요. 정확하게 오픈 AI에서 챗GPT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죠. 저때만 해도 사실은 관심을 크게 사실 저희들도 많이 대부분은 가지지 않았죠. 관련자들 아니면 그 이후로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한 1년 정도 된 사이에 국내외 할 것 없이 저렇게 다양한 그 솔루션들을 내놓고 정말 저 AI 생성 AI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전쟁.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거 내놓죠. 오픈하지 않았는데 누구는 또 오픈하죠. 뭐 나만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기서 갖고 또 더 좋은 걸 출시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 타임라인만 보더라도 3월달까지만 한 거 보더라도 굉장히 그 가파르게 AI 생성 AI가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그렇죠. 않고 있어요 지금. 예, 이거는 네. 3월 30일까지인데 지금 네이버도 지금 보시면 2월 27일 날 하이퍼클로버 7월 출시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8월 24일이죠.
조금 미뤄서 했고 많은 기대와 또그 이제 부담감을 갖고 했을 텐데 저기도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질문한 것처럼 국내외 비교를 하면 어떠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건 사실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네이버가 이제 제일 뭐 우수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는 있죠. 네. 그럼 이제 저게 기준이 돼서 해외에 만드는 뭐 구글이나 MS 뭐 이런 데랑 그런 비교를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런 흐름 다양한 이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좀 작게 있는데 GPT 시리즈에서 중간에 뭐 라마라든가 보시면 근데 중간에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파이 1.5라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여기 뭐 파라미터랑 토큰이랑 비교해 준 것들이 쭉 있는데요. 네. 이런 많은 경쟁을 하는 모델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파이 1.5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모델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동일한 성능을 내는 그런 그 개발을 한다 해서 저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제 소위 경량화 모델 해서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아까 그 저 생성형 AI 흐름에서 뭐 오픈 소스가 아니라 팔콘 UA라고 하는 정부에서 만들어 출시한 팔콘 모델이 처음에 40B 180B였는데 저거는 더 적은 빌리언의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동일한 성능을 낸다. 이건 또 엄청난 또 변화죠. 이렇게 많은 이제 모델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지금 뭐 해외랑 국내랑 이제 조금 우리가 익숙한 모델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본 건데요. 보시면 저 아래 국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LG, 뭐 그 SKT 쭉 있습니다. 카카오 브랜드에서 하는 거고 LG는 엑사온이라고 하는 도메인 특화된 초고대 AI를 만들고 있고요. 해외도 쭉 오픈AI부터 구글 쭉 있죠. 여기 보시면 그 비용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비공개 있고요. 이제 메타 MS TII라고 하는 팔콘 모델 이런 거 대부분 상용화 무료죠. 무료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그렇죠? 예. 네. 저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GPU 장비를 가지고 오랜 기간 고생해서 만든 거를 무료로 하고 싶진 않았겠죠. 국내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마 메타의 라마 1이 무료로 출시되면서 거기를 선봉을 해서 뒤에 완전히 다 이제 그 본물 터지듯이 오픈 소스들이 저렇게 무료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파라미터스하고 비교해서 나온 장표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이제 GPT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뭐 이제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오신다고 제가 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좀 담은 건데요. 이거는 조금 뭐 오늘 컨셉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GPT라고 하는 모델을 작년 연말에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GPT 1부터 2, 3 인스트럭트, 챗GPT 저게 이제 3.5라고 하는데요. 챗GPT 4까지 지금 쭉 저렇게 많은 기간의 연구 결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이 트랜스포 모델, 이 GPT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룬 논문이 발표가 되고 그 논문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계속 파생돼서 이 유사 LLM 모델들이 사실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만든 회사가 구글입니다. 구글은 근데 정작 그 지금 LLM의 핵심 엔진을 만들어 놓고 예,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샘 엘트만한테 완전히 블랙홀처럼 그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고 예.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 못지않게 마케팅도 좀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발전 과정을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부터 해서 GPT 시리즈가 쭉 나오는데요. 지금 뭐 GPT-4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 유료 모델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 달에 한 20불 정도를 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이 챗GPT라고 하는 저게 바로 우리가 무료로 쓰고 있는 3.5 버전이죠. 이제 그 버전의 이제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1.17억 개의 파라미터인데 그 다음 버전은 15억 개. 근데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3 이후는 1750억 개, 3.5도 1750억 개입니다.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가 학습이 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지식을 크롤링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퀀텀 점프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하고 챗GPT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3하고 우리가 챗GPT의 그 3.5 사이에 인스트럭트 GPT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명령을 그전 버전은 프리트레인이 아주 잘 된 거죠. 그런데 트레인이 많이 되고 학습이 됐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답을 주는 데는 학습이 좀 안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방법을 그 모듈화해서 만든 게 인스트럭트 GPT라고 보시면 되고 그 GPT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걸 뭐든지 마치 능청스럽게 사람처럼 대답하듯이 할 수 있는 과정이 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버트 모델, 뭐 GPT 모델의 이제 학습 인풋 아웃풋 모델에 따라서 하는 그림인데 대표적인 그림이라서 넣어봤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 그죠? GPT 1, 2, 3 모델 같은 그런 모델들이 있고 이게 이제 오른쪽 부처는 파인 튜닝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챗GPT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러한 그 컨셉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가장 뭐 아까 그 논문 얘기했습니다만 구글의 논문 어텐션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한 가장 핵심적인 설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게 인스트럭트 GPT 방금 말씀드린 컨셉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조금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RLHF라고 하는 게 뭐 이 LLM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이죠. 근데 어디로부터 강화 학습하느냐? 휴먼 피드백입니다.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컴퓨터만 갖고 학습을 했다? 그러면 사람과 같은 퍼포먼스를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엄청난 GPT 3.5 그다음에 4의 버전은 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사용자가 제공하는 요즘 뭐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능가하는 게 이제 프롬프트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바로 저 프롬프트에 대한 그 적합한 모델의 결과는 휴먼 레이블러가 제공을 하고 그 결과를 랭킹을 매겨서 GPT-3의 파인 튜닝하는 데 사용한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우리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도 예. 저 휴먼 레이블러가 사실은 가공을 하는데 많이 투입이 된 그렇죠. 거죠. 예, 네. 예. 보통 이제 크라우드 그 라벨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많은 예, 예. 분들이 이제 맞습니다. 라벨링 하시는 그런 것도 이 GPT 안에도 예, 포함이 예, 돼 있었군요. 예, 우리 아나운서님도 이쪽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훨씬 더 좀 예. 고급진 대화가 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퀄러티 레이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인스트럭트 GPT, 슈퍼바이즈드 SFT라고 하는 이 그 지도 학습, 그다음에 GPT 그다음에 프롬프트 이 기능들이 보시는 것 같이 다 상향 곡성을 나타내죠. 네. 이렇게 인스트럭트 과정을 거치니까 이렇게 그 퍼포먼스가 좋더라. 잘못된 답변, 이제 그 할루시네이션을 하죠. 이제 네. 거짓말하는 것도 많이 줄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RLHF라는 과정이 적화를 좀 잘했다 이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스트럭트 GPT의 이제 스텝 1, 2,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홈페이지 가시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저 아래 작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이 SFT라고 하는 이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라는 단계, 저게 이제 프롬프트 데이터 셋에서 프롬프트를 하나 산정을 해서 인풋을 하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보상 모델이라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이 챗GPT라는 컴퓨팅 파워가 답을 줬는데 예를 들면 답을 한 3개를 줬다고 치죠. 그러면 그 중에서 사람이 읽기에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정확하고 이제 거짓이 없고 사람답게 대답한 게 뭐지라고 랭크를 매깁니다. 이 보상 모델을 학습을 여기서 이제 사람이 개입이 돼서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PPO라고 하는 단계 세 번째 그러한 이제 그 프로세스나 알고리즘을 이제 정형화해서 제일 그 랭크가 많은 거가 어떤 건지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세팅이 되면 이제 계속 이게 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계속 튜닝을 하는 거죠. 튜닝을 하면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아나운서님이 계시면 할루시네이션도 줄어드는 거고 좀 더 사람스럽게 대답을 하고 이런 단계를 인스트럭트 GPT.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정부든 기업이든 이거를 도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마 100% 저 인스트럭트 GPT라는 과정, RLHP 과정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용 가능한 영역 도구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생성형 AI 도구들 적용 가능한 영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캡처를 한 게 한 1, 2개월 전인데 이제 저거는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나타내주는 그림이 하나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그 한 명이 그쵸? 줄을 두 명인가요? 한 명이 서 있네요. 이제 오른쪽은 챗GPT를 이용을 하긴 하는데 양쪽 다 오른쪽은 약간 그 뭐랄까요? 뭐 눈팅 내지는 우리로 따지면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이제 그냥 제대로 사용하지를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저기에 많이 속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이런 기반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화를 하고 이 챗GPT의 많은 가능성을 실제 적용을 하고, 아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소수다. 아하. 지금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AI가 우리가 소위 우리의 직업을 대체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렇게 사용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를 대체하는 거지 AI 자체가 우리를 대체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요. 여기 많은 이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걸 무료로 다운받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허깅 페이스가 AI 플랫폼으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사이트죠. 그래서 한번 이제 전체 흐름을 차원에서 갖고 왔고요. 예, 뭐 지금 자료가 아주 풍성합니다. 이거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기가 정말 부족할 정도로 그만큼 진짜 본물 터지듯이 AI 생성형 AI 기술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LLM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모델 기능 또는 사용자 제한으로 상용화 범위가 정해진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 현재 초거대 AI LLM과 SLLM 관련해서 라이선스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저작권에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약간 현황 자료라고 좀 보실 수 있고 그거에 큰 의미를 사실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라마 1, 2 모델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UA에서 만든 팔콘 모델 이런 걸 완전히 상용화를 다 하죠. 네. 다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부연구원님 말씀하신 쿠엔 모델, 중국의 쿠엔 모델 이런 것도 다 상용화를 하잖아요. 그 이제 그런 이제 무료 유료. 다만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라이선스 관련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오픈 라이선스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뭐 가운데 뭐 아파치 2.0이 있고요.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복제 배포 수정 권한 부여 라이선스 4번 첨부 쭉 해서 뭐 쭉 그 의무사항 특징 의무사항이 있는데 아파치 2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쭉 동그라미로 돼 있잖아요. 이런 권한을 가지는데 어디는 없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골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라마2라고 하는 모델을 이 AB 바운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약간 시니컬하게 좀 이제 내놓은 레포트입니다. 보시면 라마2가 무료로 많이 배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상용화를 100% 하게 하는 거 맞아? 라는 약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 그 페이퍼를 보고 그냥 그것만 캡처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초록색, 그 다음에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네. 맨 왼쪽이 풀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파셜, 그렇죠? 네. 퍼셜, 그 다음에 클로즈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왼쪽에 뭐 저기 블룸이라든가 오픈 뭐 어시스턴트, 스탠포드 알파카, 라마2 챗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이 프로젝트 모델이 실제 오른쪽 가로변에 있는 코드라든가 LLM 데이터, 웨이트, 그렇죠? 그다음에 RLHF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기능별로 잘 스펙트럼을 쫙 넣고 봤더니 이 라마2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이 많잖아요. 네. 안 되는 것도 많고 일부 기능만 공개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 라이선스 안에서도 이렇게 항목별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나 범정부 기관들 또는 기업들은 이제 잘 그 특징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상황을 좀 보여주는 그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요거 말씀드린 팔콘 LLM인데요. 이건 대부분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허깅 페이스에 가시면 크기별로 LLM 모델을 볼 수 있고
데이터도 이제 받을 수 있고요, 코드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러면 요거를 오픈 소스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코드 받아서 일단 한번 돌려보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또 어떻게 수집해서 넣어야 될까요? 만약에 그 이미 그 다운 받아서 하는 거는 이미 그 공개를 한 거니까 활용을 하면 되고, 예. 이제 그 오픈 소스 모델들이 이제 소위 외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벤더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UAE는 이제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그 베이스가 영어 아니면 네. 팔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어, 그다음에 영어도 같이 듀얼로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프랑스어가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알 수 있듯이 한글로는 조금 성능이 아무래도 예. 영어 베이스보다는 낮겠죠. 음.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컨버전하는 과정에서, 탑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고, 네. 또 말씀하신 데이터는 이게 아무리 학습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제너럴한 데이터를 학습한 거지, 그렇죠.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그렇죠? 네.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한 게 아닙니다. 음. 그러면 이걸 소위 파인 튜닝, 이제 아니면 뭐 랭체인 기술을 해서 이제 벡터 스토리지에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따로 인베딩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활용한다든가, 이런 추가 데이터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습의 그 성능을 좀 정교화할 수 있겠죠. 박사님, 제가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올해부터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2026년부터 연 2조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거라고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운영에 앞서서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도입을 할 때 좀 예상되시는 이슈가 있을까요? 자, 그 배경을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보시면 챗GPT 열풍이죠. 그런데 이제 공공이나 이제 그 기업들이 받아들일 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건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민감 데이터. 공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민감 데이터를 이 민간 기업에게 정선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챗GPT를 연초에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엄청난 걸 공공기관에 공공에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공공기관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민간 주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희 그 디프저에.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이런 거죠. 민간 주도라는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민간 주도를 한다는 얘기는 민간 기업의 좋은 그런 기술을 잘 적용하라는 의미가 맞지. 이제 그 갖가지 이제 그 우리 국민 예민 정보, 개인 정보, 정부에서 갖고 있는 민감 정보를 기업에게 다 주란 얘기는 아유, 아닌 아니죠.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누가 이제 국민이 내 데이터를 누가 기업한테 주라 그랬어. 아무리 학습이 좋다고 하지만 모 기업의 서버에 내 데이터, 내 개인 정보를 왜 다 줘야 돼? 뭐 의료 정보든 뭐 개인 정보든요. 그런 걸 누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지금 현행법상 승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AI 개발하는 사람들은 개발하기도 바쁘고 거기에 매몰되기 때문에 순기능 중심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라고 이제 제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 정도 법률 제도적인 이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기업에 들어갈 때 이제 송수신이 필요한데 이 네트워크망을 타고 가는데 별도 전용망을 둔다고 하지만 전용망의 진짜 의미가 뭔지도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예,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익성도 이제 문제가 되죠. 이거는 뭐 기업이 문제다 이런 관점보다는 기업의 속성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구조잖아요, 속성이. 예. 그러면 이제 공익을 가지고 이걸 다루는 거랑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범정부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는 저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제 좀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이슈 제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증가, 뒤에 있는 비용 증가는 뭐냐면 특정 민간 기업이 데이터를, 범정부에 있는 데이터를 독점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종속 현상이 있다. 이제 처음에는 우리 네이버 그렇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무료로 해서 많이 다 아이디 네. 가입하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이제 지점에 이르면 사실 과금 정책을 쓰게 되면 저희는 이제 나오질 못하죠. 이미 거기에 이제 중독이 돼 있죠. 이 락인 형상이라고 보통 클라우드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저런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이 LLM에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많은 학습을 하기 위해선 범정부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져간 이후에 가져가기 전까지는 뭐 무료로 해주겠다 뭐라고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차원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 이 LLM 모델을 구동을 할 때 오픈 AI 그죠? 샘 알트만의 예.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인퍼런스 추론 모델 아까 파인 튜닝의 레이어를 좀 나눴는데 뭐 조금 복잡하지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요게 오른쪽으로 학습이 되는 과정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느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에 공개된 흐름도를 보고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바이든 정부에서 네. AI 사용 관리하는 행정명령을 최근에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순기능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형 AI 기초가 되는 LLM을 미국 정부 기관의 사용 시 미리 평가를 반드시 받아라라고 행정명령을 때립니다. 이런 안전장치를 미국도 한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델을 만든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제 저런 이제 칼과 방패와 같은 역할을 정부는 잘해야 된다. 네. 이게 글로벌 흐름하고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아까 이제 우리 아나 선생님도 화려하게 설명해 주시지만 저도 그냥 일개 연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의 뭐 뜻이 당연히 이게 뭐 임팩트가 많이 그 이후에 됐지만 그랬겠죠. 근데 저 기사가 저에게는 굉장히 반가워서 캡처를 했습니다. 네. 어떤 점이 반가우셨어요? 자, 보시죠. 네. 그 쉿 유출 안 돼. 삼성 반도체 개발에 네이버 AI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보시면 삼성 DX라고 하는 그 부문 이제 계열사가 있죠. 반도체 회사. 거기서 네이버의 생성 AI인 하이퍼 클로버를 전면 도입한다. 그런데 오른쪽 아래 제가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예. 클라우드 서버를 기업 내에 두는 조건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네. 전기세 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부지하고 네. 부지 제공해야 예, 되고. 예, 예. 그렇군요. 뭐 삼성은 근데 그런 거는 또 여력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차치하고서라도 내부 데이터를 나가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라고 본 거죠. 이제 그게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력을 좀 증빙해주는 기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저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오늘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뭐 학교에서도 오신 분이지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산실에 있는 많은 학생들, 교수님들, 우리 임직원분들이 갖고 있는 예민 데이터를 함부로 학습시킬 수 있나요?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 원도 이제 한 34, 5년 정도 됐는데 저도 이제 쭉 이제 근무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소위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요. 이제 클라우드에서 얘기하는 온프레미스 사이트에서 개발자들이 와서 개발을 하고 6개월이면 6개월 그래서 뭐 1년이면 1개월 하고 철수하고 뭐 이렇게 세팅해주고 하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의 장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하면서 리모트로 다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좋은 흐름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자칫 지금은 이런 것도 왜냐하면 서비스가 좋으면 좋을수록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제 이슈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요구들을 챗GPT를 만든 오픈AI라는 회사가 모를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라는 모델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한 정책의 얘기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API 쪽으로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API를 사용하는 데이터는 오픈 AI 학습에 사용을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지난 3월 이후에는 사용한 API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음. 또 오픈 API를 사용한 프롬프트 입력과 출력 모두 사용 안 한다. 그리고 웹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히스토리를 오프하고 그렇죠? 입출력 데이터 자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위한 기업용 학습 데이터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기업 고객을 잡기 위한 오픈AI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커버해 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넘어야 될 산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저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여기 있었던 대로 API 사용 안 하면 데이터 학습할 수 있다로 들리기도 해요. 반대로 보면.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모든 걸 대변하는 이제 장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대안이 100% 상쾌하게 고객 입장에서 그러면 되겠네라고 했으면 우리 아나운서 얘기처럼 API 데이터에 국한된 이제 범위를 생각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저 정도 하면 우리 데이터가 안전하게 학습이 될 수 있을까? 네. 안 되겠죠. 그런데 알기 때문에 저렇게 노력한다. 반증을 하는 내용이다라는 네.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국가에서는 그 국민의 데이터를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국정원에서 발빠르게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개월에 6월에 챗GPT 공공 분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네. 제목은 가이드라인이지만 실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생성형 AI 기반의 LLM 모델을 적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라는 이제 가이드를 줍니다. 네. 예,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거죠. 이게 없으면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뭐 어떡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 AI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업무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기관 자체 AI 모델을 개발할 때는 정부 소유 정보 시스템을 통해 추진 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외부 직접 이동은 근데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클라우드를 근데 활용해? 내부 클라우드를 해? 좋습니다. 근데 인터넷 관련 기술 사용 및 내부 행정망 외 네트워크 연결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지켜야 돼요. 굉장히 명확하네요. 네, 굉장히 명확합니다. 저게 없는 거랑 백지에 있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이제 저런 역할을 이제 국정원에서 잘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국정원이 조금 우리가 지능과 이렇게 반대되는 측면이 항상 공존하잖아요. 창과 방패처럼. 예, 우리 이 좋은 LLM 기술을 이렇게 적용하면 좋은데라고 이렇게 추진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이런 우려를 하면서 저렇게 이렇게 좀 안전하게 가자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 위에 그 1, 2, 3의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종합해 보면 as is to be 모델을 좀 한번 그려봤는데요. 데이터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 초고대 AI의 전송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전송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 하지만 근거 없이 하기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런 근거를 줌으로 해서 그런 이제 협상력을 좋게 해주는 거죠. 민간 기업하고 할 때도 봐라 뭐 우리가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어렵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근거를 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저희가 줄여서 디플정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불러볼게요. 디플정의 실현 계획이 이게 이제 정부 전용 초고대 우리가 관심 있는 초고대 AI의 AI 어시스턴트 구현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한 모델입니다. 지난 4월이죠. 얼마 안 된 거. 여기 보시면 활용부처 왼쪽에 이제 정부 조직이죠. 그게 민간 초고대 AI 오른쪽으로 가는데 가운데에 정부 전용 AI를 두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민간 클라우드 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한자로 내자로 되어 있잖아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관련 기업에 있는 빅테크 기업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저게 보험 약관처럼 약간 느껴져요. 잘 드러나진 않지만 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네. 민간 클라우드 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오른쪽에 민간 초고대 AI 클라우드가 사람 얼굴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학습을 하는 방향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음. 민간의 초고대 AI가 왼쪽으로 마치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클라우드 내라는 저 말 때문에. 네. 그러면 민간 클라우드 내라는 얘기는 정부 전용 AI는 저 노란색 브레인이 오른쪽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장 왼쪽에 있는 활용 부처에 있는 데이터가 중간을 거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P는 어떻게 될까요? 투비가 역시 네. 또 이렇게 벌써 결론을 얘기를. 투비 모델은 그러면 앞에 보세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박스가 활용 부처하고 정부 전용 초고대 AI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박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린 것처럼 정부 전용 초거대 AI가 가운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이거를 다루는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구축을 해서 그 안에서 사실은 이 데이터가 그 공공 클라우드라고는 폐쇄형 공공 클라우드를 통해서 앞에 국정원 지침에도 위배가 되지 않죠. 학습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하는데 이거를 민간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자는 거죠.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명확한 솔루션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솔루션을 활용해서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이렇게 정부에서 초고대 AI를 도입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앞에 랭체인이라는 장표가 좀 있었었는데 이 랭체인이 이런 단점을 이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 방안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이제 그 기관별로 기업별로 좀 다루는 이제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크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은 뭐냐?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초고대 AI 구축의 시나리오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표현을 좀 바꿔봤어요. 저것도 직접 구축, 간접 구축 처음에 얘기했더니 그게 무슨 의미지? 약간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말을 좀 만들어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직접 구축이라는 거는 모듈러 파운데이션 모델, 그 AI 초고대 AI 모델, LLM 모델을 모듈러라고 했고요. 간접은 프리빌트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리빌트는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간접 구축은 이제 뭐 네이버든 오픈 AI에서 만든 그 모델이 LLM 모델이든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초고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매 또는 협정을 통해서 네. 정부나 기업 쪽에 탑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이미 이제 패키지화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구축은 정부가 직접 이 컴퓨팅 리소스를 획득해서 일종의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초고대 AI에 필요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것도 직접 만들 수가 없죠, 정부가. 그렇죠? 용역 발주를 통해서 조금은 시간 걸리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구축 전략으로 현재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에 도입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 사례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럼 정부로 좀 할게요. 범정부 기관에서 그러면 이 LLM을 도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라는 거를 유형을 좀 나눠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형 1은 이제 K 가부라고 하는 걸 그냥 명명한 겁니다. 저게 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코리아죠. 앞에 코리아는 한국 정부에 쓸 수 있는 LLM 모델을 사전 학습된 LLM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개된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 오픈 소스 기반으로 LLM 모델을 신규로 우리가 정부에서 만들자.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거를 학습하지 않은 중소 사이즈의 기업들은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빅테크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거는. 근데 완벽한 걸 만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시드머니 같이 충분히 그런 중소 사이즈 기업들이 벤처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코리아 버전이 없습니다, 국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갈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학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자, 그게 유형 1. 두 번째는 도메인 특화 모델에서 이건 이제 파인 튜닝 영역이 되겠습니다. 2와 3번, 그다음에 유형 4도 다 파인 튜닝 영역인데 2, 3은 앞서 개념 설명드릴 때 SFT 말씀드렸잖아요. 그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그 파인 튜닝의 단계인데 신규 오픈 소스 기반의 LLM을 도메인의 데이터를 애드를 해서 파인 튜닝하는 과정. 저게 2로 봤고요. 세 번째는 한국어 특화 모델의 이제 모델 아까 이제 예시로 말씀드린 폴리글라 코 같은 그런 모델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데 이건 경량화 모델. 위에보다 훨씬 더 적은 인프라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PEFT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하면 된다. 그런 부처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유형 4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랭체인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면 이 벡터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 안에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저기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임베딩을 해서 벡터화해서 저기다 스토리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거를 빠르게 우리가 챗GPT 방식이 받을 수 있게 그 안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랭체인입니다. 저게 좀 뜨고 있는 거죠. 저거를 잘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 출시를 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좀 유형을 나눠서 정부에서는 뭐 부처마다 특성이 있을 거고 공공기관마다 특성이 있을 테니까 데이터도 다 다르고 하니까요. 국정원 데이터를 넣을 때 유형하고 뭐 서비스하는 부처에 넣을 때하고 다르겠죠, 그렇죠? 예, 뭐 검찰청에 있는 그 수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유출시키면 안 되겠죠. 뭐 이런 이제를 잘 요게 이제 기본 컨셉. 그 유형별로 어떤 스펙들, 어떤 걸 고려해야 될지 필요성이 뭔지를 정리한 겁니다. 이건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사례가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일본 사례 한번 볼까요? 일본이 사실은 AI 쪽에는 일본이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AI 쪽에는 상당히 많이 뒤처져 있어서 위기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정책을 쓰냐,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본도 보시면 안보 측면에서 보면 정부 기밀 정보 유출은 막고 행정 정보 학습은 필요하고 그래서 외국의 생성형 AI의 모델의 의존도는 좀 낮출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방향성이 그렇죠. 거의 예.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제 접근을 했더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일본의 정부용 생성 AI를 구축한다. 여기는 저희도 잘 참조할 만한 벤치마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 정부의 사무 분석 업무 생성 AI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근데 저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아 최초로 도쿄하고 오사카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네. 자, 아까 랭체인 얘기를 드렸지만 예. 저게 사이즈만 크고 엄청나게 크지만 저게 국가로 볼 때는 저게 랭체인 역할을 하는 거죠. 벡터 스토리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굉장히 빅딜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 이제 세부 내용을 이제 뭐 들여다 보면 뭐 저걸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랑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그러면 실제 민간 저기 클라우드의 리전에 해당되는 건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 공적으로 저기 디테일한 보고서는 안 나왔는데 지금 뭐 나온 페이퍼만 갖고는 저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의미가 있다. 저희도 충분히 참조할 만한 접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키스텝에서도 도입한 사례가 있나 보죠. 네.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 키스텝 기관도 저기 챗 키스텝인가요? 그렇게 뭐 프라이빗 GPT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이제 오픈 소스를 쭉 그 보여드렸는데 그 리스트에 이제 H2O GPT라는 게 있습니다. 이 H2O GPT를 많이 테스트해봤더니 이게 제일 키스텝이라는 기관에 잘 그 실험을 했더니 성능이 나오더라 해서 저 오픈 소스 중에서 H2O GPT, 그다음에 라마 기반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신 것처럼 맨 왼쪽에 내부에 있는 그 난리지 이제 그를 관리하고 있는 뭐 PDF든 뭐 한글이든 다 쓰고 있는 게 있으시잖아요, 우리 연구원분들이. 네. 그거를 이제 텍스트를 아까 말씀드린 임베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토크나이징을 하는 거는 뭐 형태에서 분석 같이 우리 한글을 다 잘게 쪼개죠. 네. 그 다음에 그 뭐 청킹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하고 그 청킹하는 임베딩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가 그 벡터화된 그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그 한국어를 완전히 그 기계가 이해하고 사람이 원하는 문장을 이해해서 뿌려줄 수 있는 단계를 저 임베딩과 저 벡터 스토리지화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랭체인 이런 프로세스에서 아주 디테일하지만 저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안에서 학습을 해서 저 오른쪽 아래처럼 앤서를 주는데 이거를 키스텝이 상당히 그 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들이 사실은 많이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못하고 있는데 키스텝에서는 하고 있어서 저도 이런 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반가워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받아온 건데요. 개념을 한번 볼까요? 거기서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기관 내 연구 보고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300, 여기 밑에 있네요. 1,300건 정도의 연구 보고서를 파일들을 LLM을 통해서 연동을 하고 파일 내용을 검색해서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이런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 요약 작성 챗봇 통계 이런 걸 구현하겠다 해서 이 오픈소스 LLM과 랭체인의 기술을 적용을 통해서 하겠다. 말씀드린 오픈소스는 이제 라마2로 한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라마2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답을 영어로 주니까 되게 불편한 게 있다.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유형 원회처럼 한국어 버전의 LLM 모델을 이런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니즈가 있으니까 만들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유형원을 제안을 좀
했던 거고요. 네. 이렇게 뭐 국내에서도 이미 이렇게 LLM을 활용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는 사례까지 있으니까 더 많은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어느덧 시간이 벌써 이제 마지막 강연 주제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됐는데요. 정책적으로 초고대 AI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초고대 AI를 정부에서 구축한 사례를 보면서 어떤 의미들을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좀 넘어갔지만 다른 기관이나 기업 이제 그 키스텝이라는 이제 한 1,000명 이하의 기관도 있지만 수천 명의 이제 기업 같은 이제 공기업 같은 데서도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처로는 저게 이제 총리실에서도 우리나라가 워낙 갈등이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갈등으로만 한 250조 정도가 예, 이렇게 된다고. 저 갈등만 잘 조정해도 우리나라는 좀 화끈한 민족이라서 그런지 좀 합의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정책을 하던 뭔가 비즈니스를 하던 저런 이제 버틀렉을 좀 줄일 수 있는 거를 이 LLM 기반으로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사례를 제가 우연히 접해서 저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앞에는 기업 사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각화한 이제 그런 앞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소화를 하고 했더니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갈등에 히든된 그 디자인은 뭐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판단은 훨씬 더 빠르고, 그렇죠? 갈등 조정의 근거도 되고. 예, 그래서 갈등 조정과 관련된 내부 레포트, 연구 보고서를 한 10년치인가요? 엄청나게 학습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럼 우리나라의 갈등의 주요 패턴도 보이겠죠. 예, 뭐 그런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거에 대한 요약이니까 뭐 이제 긴 시간을 짧게 그냥 뭐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 보안 문제를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검증 모델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업들은 달라고는 하지만 그럼 그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는 아직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담보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잘 우리 명품 고르듯이 잘 선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접근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 민감 정보는 저희가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있는, 그죠? 뭐 그냥 오픈된 데이터, 오픈된 데이터만 갖고 학습을 한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네. 저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진짜 비즈니스를 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하든 또 기업이 뭐 비즈니스를 하든 그거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일반 오픈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 답을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인터넷 뭐 그쵸. 뭐 좀 귀찮지만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귀찮지만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그 정도 해. 그걸 돈 주고 할까요? 국민들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범정부가 이런 게 만들었다 해서 땅 뭐 홍보해서 출시를 할 거 아니에요. 범정부 뭐 K 가부 GPT를 뭐 개발했습니다. 딱 하는 순간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들어가서 볼 텐데 뭐 뻔한 뭐 내용 뭐 이런 것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아니야만 못 하겠죠. 예.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민감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담보가 없이 하기는 어렵다. 이거를 좀 제시해 줘야겠다 싶어서 시사점에 좀 넣어봤고요. 이제 우리 망분리라고 하는 것도 필수 요소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까 이제 그 망분리는 기업에서 전용으로 예를 들면 서버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그럼 정부를 위해서 1번부터 2번까지는 우리가 여기만 쓰게 해줄게요 라는 컨셉으로 망분리를 얘기하는데 그건 망분리가 아닙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디자인할지는 또 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 밑에 하우투에 대한 내용은 사실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나 접근 방법이 있겠죠. 컨셉만 좀, 요건 아까 이제 삼성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게 이런 그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대안을 찾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민관 협력이 중요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 저 민간 주도를 하라는 거죠. 민간에 좋은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잘 활용해야죠, 우리 정부도. 우리만 하겠다? 안 되죠. 잘 활용을 하는데 정부 쪽에서 잘하는 일이 있고 민간에 잘하는 일이 있죠. 이제 AI 쪽에 옛날 딥러닝부터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게 알고리즘, 데이터, 모델,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축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데이터하고 컴퓨팅 자원은 정부가 좀 주도를 하고 이게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죠. 네. 그다음에 컴퓨팅 자원도
판단이 서면 사실 기업보다 훨씬 많은 예산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사실 정부입니다. 네. 판단을 못해서 그렇죠. 안 하기도 하고 뭐 좀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예. 자, 근데 알고리즘 개발은 민간이 워낙 잘하죠. 아까 오픈소스도 쭉 말씀드렸지만 그걸 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온 얘기인데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오픈소스를 이제 앞에 조금 뭐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가 다 할 수 있는 능사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추가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 아까 유형 1, 2, 3, 4에서 유형 1을 오픈소스로 한다고 했지만 그거 하면 다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은 아니고요. 충분히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현재 빅테크 대규모 투자 제작한 초거대 AI의 그 공개 상업적 이제 활용을 이제 독려를 하고 이 오픈소스 LLM을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 구조,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은 처음에는 이제 더 저렴할 수 있어요. 민간 기업에다가 맡겨서 학습시키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이제 과금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총 소비용은 뭐 지금부터 20불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오픈AI가 다음 달부터 다 이제 다 했어요. 200불씩 내세요 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돌이킬 수 없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겠다. 뭐 이런 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윤창희 연구원님의 준비하신 강연이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네. 자, 이제는 뭐 강연보다 여러분의 궁금하신 부분을 또 답변을 통해서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좀 질문을 주시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LMM을 활용해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그 새로운 산출물을 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LMM을 적용해서 새로운 것을 생산했을 때 저작권 등의 이슈는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해외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 이런 데도 사실은 그 여러 건에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N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사화 됐습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이제 N사가 우리 그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데이터를 다 긁어서 학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걸 올린 사람들의 사실은 저작권을 얼마만큼 개런티를 하고 학습했는지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게 판단 결과가 아마 이쪽 초거대 AI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게 만약에 불법이고 이러한 장치를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완전히 그건 또 새로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작년에 약간 이 커먼 크롤이라고 하는 이제 이 초거대 AI가 학습한 거에 제일 많은 부분이 이 커먼 크롤이라고 하는 웹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긁어서 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학습에 대한 그 법적 이슈를 조사해 봤을 때도 이런 관점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난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그 채팅창에서 질문 주신 분께서 계셔서 제가 즉석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텝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보안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까요? 소위 화이트 그레이 페이퍼 관점의 질문입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 대안을 찾으려고 제가 알기로는 키스텝에서는 자체 로컬의 오픈소스의 LLM 모델을 다운받고요. 로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는 그게 잘 성공적으로 되면 발생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온프레미스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이 아니라 실제 그 데이터 서버나 컴퓨팅 파워가 예. 그 아예 예, 그 예. 키스텝 사무실 그렇죠. 안에 들어가는 자체 방식으로. 전산실 서버에 있는 거고요. 그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외부와 연결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이제 범주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외부로 나가야지만 성능을 내는 게 있겠지만 아까 키스텝의 사례처럼 연구 데이터의 학습은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키스텝의 사례처럼 그 거대 언어 모델을 기관 내부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커스텀하는 방법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좀 추진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약간 그 비슷한 맥락의 질문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이제 유형 4 정도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랭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쪽 업계에서는 랭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도 RAG라고 하는 리트리벌, 그다음에 어그멘테이션, 제너레이션, 생성형 AI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모델이고요. 랭체이라는 거는 그냥 프레임워크를 얘기합니다. 결론은 그 내용은 뭐냐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중간에 점이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 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이제 갈등 관리를 하는 케이스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내부에 그 RAG라는 모델을 해서 학습을 해서 벡터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는 내부에 좋아요. 그런데 그 학습된 데이터가 사실 일부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스마트한 답변을 얻으려고 그러면 GPT-4 같은 엄청나게 좋은 엔진하고 붙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보안 이슈 때문에 아까 이 질문인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 중간에 지점을 찾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날려서 받는 날릴 때,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그 가이드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의 데이터와 어느 질문에 한해서만 GPT-4를 이용해라라는 가이드를 주문해서 제약적인 그 내부 이제 서비스를 받는 그게 좀 약간 그게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저희가 좀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코리아 모델도 만들고 하면은 이게 같이 탑재가 되면 그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철도 차량 분야 종사자 같습니다. 이 철도 차량 분야에서 AI를 활용하여 CBM 분야 적용 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근데 CBM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검색해 봤더니 이게 적재 그리고 이제 운송에 대한 단위를 계산하는 뭐 기법이라고 제가 이제 검색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운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철도공사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철도에 이제 많은 기계 엔진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이제 그 내용 연수가 지나고 이제 노후화되면 또 교체 시기도 알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메인터넌스 하는 이제 그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CBA가. 근데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 한 거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 도시철도공사가 있었어요. 모 지역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러한 그 베어링 기계를 패턴을 AI로 딥러닝을 분석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시그널이 기계가 올 때 이 엔진의 그 한계에 이르르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지를 사전에 알기 위해서 이 딥러닝을 한 게 있습니다. 아마 철도청도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게 이 기술이라고 봤을 때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냥 딥러닝이라고는 AI 기술도 있지만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학습을 해야 되는 이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 근데 기존에 이제 적재된 그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학습을 LLM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이제 관리하는 포인트라든가 또 그 연계돼서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어떤 그 메인터넌스의 포인트를 이제 찾아낸다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우리가 LLM을 같이 이제 병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저기 자비스 얘기도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AI 플러스 그냥 딥러닝 AI 플러스 LLM 모델도 해도 괜찮은 분야라고 봅니다. 그러나 바로 체감하기엔 좀 어려운 분야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쪽에 이제 철도의 전문가시니까 그런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나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연을 모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연구원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떠셨어요 오늘? 하여튼 그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질문과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걸 배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연구하는 주제 포인트 배경도 설명드렸지만 오늘 그 주신 질문이나 이런 게 향후 연구에 착안하는 좋은 또 키워드도 또 얻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유익했던 자리 같습니다. 네, 우리 전주희 부연구위원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 투구 중에 있는데요. 사실 공공기관에 저도 근무하다 보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면은 업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다양한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 내에서는 쓰지 못하고 집에서만 사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강의 주셨던 내용을 통해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 거대 언어 기술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런 지침이라던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할 텐데요. 공공기관 거대 언어 기술 적용을 위한 생성형 AI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또 멋진 강연 해주신 우리 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철민. 전주희 부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윤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저녁 보내세요.